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도쿄도 서부에 있는 후사시. 도쿄 중심지에서 약 2시간 반가량 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은 후사시 하면 주일미군 공군기지를 떠올린다고 해요. 그만큼 외국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는 곳이죠. 상대적으로 현지 인구는 면적에 비해 좀 적고요. 또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 이태원이나 동두천도 그랬듯이 외국 군인들을 위한 이국적인 상권 또 유흥시설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적막함이 맴돌던 새벽 5시에 후사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구로 여성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28살의 츠지다 하나. 시내에 있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는데요. 이런 직업상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보통 저녁 7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 넘어서나 귀가를 합니다. 그날 새벽 5시 집에 도착한 하나는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 츠지다 요시와 간단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38살 아버지 역시 심야 식당에서 일을 해서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새벽에서야 만나고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밥은 먹었냐, 오늘 하루 어땠냐, 이런 일상적인 대화했고요.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하지만 약 12시간 후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11월 12일 오후 5시 하나가 늦지막히 눈을 뜹니다. 벌써 5시네. 나 7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겠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면서 순간 문틈으로 아버지의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실에 아버지 가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했죠. 왜냐하면 그는 항상 가방을 메고 가방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 안 가져갔지? 갸우뚱하면서 일단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서 방문 열고 거실로 나가는데 문 밖에 믿을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불에 돌돌 감싸져 있는 남성의 시신. 심지어 얼굴에는요, 푸른색 비닐봉투가 쓰여져 있었고요. 그 봉투 사이로 피가 흘러나와서 거실이 온통 피바다예요. 하나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질렀죠. 요시!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아버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얼굴을 감싸고 있던 비닐을 조심히 풀어내게 돼요. 그러자 얼굴이 보이는데 경찰도 눈을 질끈 감고 말아요. 그리고 딸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냐면 이걸 딸이 본다면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요시 씨의 얼굴은 가죽이 모두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예리한 흉기로 도려낸 듯 살가죽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목구비 중에 오른쪽 안구만 간신히 붙어있는 끔찍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럴 수 있냐고요. 경찰은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했죠. 그런데 한눈에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이 피해자는 얼굴에 그렇게 끔찍한 외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외하고 다른 부위에는 상처가 전혀 없어요. 누군가한테 공격을 당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다른 데는 상처가 없지? 보통 방어은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깨끗해요. 게다가 그 얼굴에서 뜯겨나간 피부 조직, 이게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분명 사건이 이 집에서 났을 텐데 그 살가죽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요. 이어서 부검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도 의문은 계속됩니다. 요시 씨의 사인이 이게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 상처? 이게 칼로 인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발표가 나면서 정말 모든 게 미궁으로 빠져버리죠.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요. 답답해진 경찰은 혹시나 싶어 살인 외에도 극단적인 선택 또는 사고사까지 모든 경우를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자의 딸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정작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새벽부터 내내 잠을 잤고 오후 5시나 돼서 일어났더니 거실에 아빠가 사망해 있었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중간에 뭘 들은 기억도 없대요. 이렇듯 그녀의 증언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경찰은 이 가족이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눈치채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도 앞부분에서 감 잡으셨나요? 딸 하나의 나이는 28살,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38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불과 10살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절대 생물학적인 부녀 관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두 사람의 신분, 또 과거 행적을 조회해 보니까 츠지다 하나 28살 남성, 츠지다 요시 38살 남성. 여기에 더해 아버지 요시가 지난 2004년에 성전환을 했다는 내역까지 추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와 요시 씨, 이 두 사람 모두 트랜스젠더였던 거예요. 자, 더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버지 요시 씨의 경우는 수술을 받아서 완전한 남성 트랜스젠더가 된 겁니다. 2004년에 법원을 통해서 성별 정정까지 모두 끝낸 거고요. 이에 반해 하나는 딸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여성이에요. 호르몬 요법을 계속 받고 있었지만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었고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한 것도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10살 차이가 나는 부녀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둘 다 모두 남성인 상황인 거죠. 그럼 이 두 사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네, 이 둘은 동성 연인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들이 결혼 대신에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나와 요시 씨 또한 이런 경우였던 거고요. 둘의 첫 만남은 1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시 씨가 이혼을 하고 고향인 후쿠시마를 떠나서 도쿄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식당에 취직을 했죠. 그는 언젠가 나만의 레스토랑을 갖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3월 요시 씨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였어요. 둘은 빠르게 친해집니다. 2달간 거의 매일같이 전화와 메일을 쓰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트랜스젠더라는 공통점도 있었고 또 대화도 잘 통해서인지 점점 서로에게 푹 빠져들었죠. 그러다 같은 해 5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현실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직접 보니까 서로한테 더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데이트 이후에 사이가 더 불타올랐고 얼마 안 가서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진행은 속전속결이었고요. 동거 한 달 만인 2014년 6월 하나와 요시 씨가 입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서로의 가족이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거죠. 당시 요시 씨가 올린 SNS에는 이 행복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앞으로 나와 하나는 둘이서 함께 걸어가려고 하니 잘 부탁드린다.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얼마 후엔 치와와 한 마리, 그리고 유기견 한 마리, 또 고양이 한 마리를 다 입양해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게 됐죠. 둘이 함께하는 시간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동거를 하고 이제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사건 발생 전 몇 건의 경찰 신고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인 8월 13일 하나가 신고를 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목이 졸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가 트랜스젠더 바에서 만난 어떤 남성과 바람을 피고 있다고 요시가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하나 입장으로선 말도 안 된다, 왜 의심을 하냐 라고 부인을 했죠. 하지만 요시가 이미 분노가 차서 거의 이성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화가 난 채로 결국 하나를 폭행하게 된 거죠. 그날 신고로 인해서 경찰은 요시를 현장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하나가 내가 신고한 거 후회한다 라면서 그에게 면회도 매일 가고 또 신고도 그냥 취소해버려요. 다행히 경찰들은 하나가 또 폭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27일쯤 그때가 7차 경찰과의 인터뷰였는데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요시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연락 안 하셔도 된다. 경찰을 안심시킨 거예요. 그렇게 둘의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얼마 안 가서 11월 3일 날 또다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요시가 하나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요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입니다. 그러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거죠. 그렇다 보니 반면에 외모는 여성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하나를 신체적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건 힘들었어요. 더욱이 두 사람의 키가 30cm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요시 씨가 하나의 폭력에 반항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신고도 또 취소돼요. 경찰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고요. 누가 봐도 서로 때리고 치고 받고 둘의 관계가 이제 나락으로 치닫는 듯 합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11월 11일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날 하나는 가게에 나와서 동료한테 고통을 호소했죠. 나 요시 씨한테 맞고 살잖아. 그래서 나 집에 가기 너무 싫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가게 동료는 그녀가 퇴근하기 직전까지도 전화로 싸우는 걸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동시에 요시도 그 식당에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동료가 집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나 요즘 하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고민이다 라고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쯤 되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가늠이 되시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이 하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 싸운 건 맞아요. 내가 집을 나간 적도 있고 근데 그건 다른 부부들도 다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편 그러는 사이에 이 복잡한 사건이 일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죠. 사실 여러분 키워드만 봐도 자극 그 자체입니다. 일단 얼굴 살가죽이 도려내진 피해자의 부녀로 위장한 트랜스젠더 부부에 대중들이 모두 다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TV 매체들도 집중 보도를 하면서 갖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은 범행 패턴을 통해서 범행 동기가 뭐였는지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가 죽은 요시에게 어떤 왜곡된 집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즉 뭐냐면 죽어서까지도 그를 소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그것조차 먹어버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죠. 혹은 이 피해자의 얼굴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아예 인격을 지우려고 했다. 그 분노가 거기에 녹아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소름 돋죠. 또 한편으로는 요시 씨 몸에 지금 다른 외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격이 다 얼굴에 집중된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얼굴에 다른 증거가 남아있는데 그걸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온갖 가설과 추측이 난무하던 중 2015년 12월 12일 경찰은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 요시 씨의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에? 그럼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간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재부검을 여러 차례 했어요. 왜냐하면 사인이 굉장히 모호했으니까요. 근데 이때 그의 몸에서 치사량의 에티졸람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에티졸람은 수면제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보니까 요시 씨가 스스로 이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플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3월 무렵부터 이 수면제를 일상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요. 경찰은 요시가 이전에도 수면제를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전적이 있다
라는 점, 그리고 또한 사망 전에 하나와의 통화에서 내가 이러면 죽어버릴 거다 그걸 암시하는 말을 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다 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경찰이 추정한 전말은 다음과 같아요. 사건 당일 퇴근해서 하나와 요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방에 들어간 요시가 굳게 결심합니다. 평소 복용을 하던 수면제 모두 모아서 치사량에 달하는 양을 한 번에 털어넣어요. 그리고 그는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에 스스로 이불로 몸을 감싸고 머리에 봉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런 식으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감지하셨겠지만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무엇보다도 그럼 요시의 얼굴 가죽은요? 이걸 혼자 있을 리는 없잖아요. 여기서 경찰은 키우던 유기견을 지목합니다. 실제로 그 얼굴을 덮고 있는 봉지에서 믹스견의 DNA가 나오긴 했어요. 또 결정적으로 피해자 얼굴에 동물의 이빨 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됐고요. 심지어 사실 이 현장에 얼굴 조직이 없었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요시가 죽은 후 반려견이 얼굴을 뜯어먹었다는 결론. 그렇게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합니다. 와, 아니 초반에는 너무도 잔혹한 살인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이게 어쩐지 여전히 좀 찝찝해요. 당연히도 일본 내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야, 여태까지 그래도 그나마 이 경찰 발표가 말이 된다 라는 사람들과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 다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 두 가지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하게 된 거예요. 반려견이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 얼굴을 그렇게 물어 뜯었다는 거, 사실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또 비닐봉지에 틈새가 있었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걔한테 얼굴을 뜯겼다는데 어떻게 봉지는 그대로 뒤집어 쓰여져 있냐고요. 이런 오류도 분명 있습니다. 게다가 혹여 이 집 개가 무슨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면 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집에 돌아와서 반나절 만에 사망한 거거든요. 그 개를 그렇게까지 굶긴 게 아니야. 근데 왜 살점을 먹냐고요. 여기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이 주인의 사체를 먹는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실제로 4년 전인 2020년 호주에서요, 69세의 남성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키우던 반려묘들이 주인의 시신을 모두 뜯어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견 당시 남성의 그 시신 중에 얼굴은 거의 2개의 골이 훤히 드러나 있었을 정도고요. 또 폐와 심장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해외 토픽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좀 더 연구 자료를 보면 실제로 반려동물들은 주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수시간 내에 주인의 사체를 뜯어먹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처음 이 죽음을 이제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반려견들이 걱정을 하면서 주인의 얼굴을 핥는 행위를 보인답니다. 근데 이때 핥다 보니까 온기가 사라졌어. 그러면 동물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서 발작적으로 얼굴을 물어뜯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주인의 시신을 먹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결국 야생성이 자극이 돼서 시체를 뜯어먹게 된다는 주장.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런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정말 믿기가 아직도 힘들어요. 저도 반려견이 있는 입장인데 이게 학술적으로 정말 말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충격과 공포 그리고 수많은 의문을 남긴 츠지다 요시의 사망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여전히 대단한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있죠.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도 여전히 한편으로 좀 갸우뚱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날의 진실은 풀리지 않는 미궁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교토시 사쿄구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와쿠라 하타에다초.
여긴 교통 중심부에선 좀 떨어진 교외 지역인데요. 철도와 도로를 따라서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농지와 산이 대부분인 아주 한적한 마을이었죠. 때는 지난 2007년 1월 15일 저녁 7시 45분. 이 마을에 살던 A씨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서 집으로 향하던 길에 문득 아주 낯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논밭이 펼쳐진 곳에 세워진 자전거, 그리고 그 옆으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웬 남성 한 명이 밭 쪽을 본 채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A씨는 누구지? 하면서 그대로 지나쳤지만 이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죠. 결국 그는 30초 정도 앞으로 가다가 다시 자전거를 돌려서 그 남성 쪽으로 향했는데 아니, 이 짧은 시간에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A씨가 싱겁게 발길을 돌리려던 차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 도로 옆에 밭 쪽에 웬 젊은 남성이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딱 봐도 출혈이 상당했고요. 가슴과 복부에 몇십 번이고 찔린 상처가 나 있었죠. 쓰러진 남성은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었는지 이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를 보자마자 힘겹게 말했죠. 칼에 많이 찔렸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약 10분 후에 구급대가 도착을 했고 이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피를 이미 흘린 탓에 곧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런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남성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범인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망 현장에는 다량의 피와 함께 범인과 피해자의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 있었죠. 남성은 현장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토 세이카 대학 만화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살 치바 다이사쿠. 이 세이카 대학은 지난 2006년에 일본 최초로 만화학부가 생긴 그런 대학입니다. 만화 계열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지명도를 쌓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명문 미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한 치바 역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기에 합격을 했고 열심히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건 당일에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그림을 그리다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던 겁니다. 치바가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친구와 헤어진 시각은 저녁 7시 40분. 이때 밖으로 나와보니까 이미 해가 졌고 어두운 겨울밤이었는데요. 동네는 평소처럼 한적했습니다. 자전거로 달리던 보도 옆에 1.5m 아래에는 밭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보통 일본 자전거는 좌측 통행이 기본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날은 길이 워낙 한적했기 때문에 치바는 보도의 오른쪽으로 달리게 되죠. 길 자체가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 옆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앞에서 좌측 통행으로 달려오던 자전거가 있었고 이렇게 마주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남성이 왜 그렇게 달리냐면서 시비를 걸었고 둘은 결국 자전거를 세우게 되는데요. 봤더니 상대 남성은 상하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특이하게 5대5 곱게 가르마를 탄 단발머리 남성이었는데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무작정 치바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아니 이게 너무도 사소한 일에 좀 격분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남자는 몸을 좀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좌우로 흔드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보 병신! 고함을 지르면서 치바에게 다가왔죠. 이후 정확히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에 따르면 치바는 최대한 이 이상한 남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성의 돌발 행동이 이어집니다. 숨겨뒀던 칼을 꺼낸 겁니다. 이때 칼날 폭이 약 2cm 정도 되는 작은 칼이었는데 치바도 흉기를 보고 겁에 질려서 도로 아래쪽 밭으로 내려가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범인 또한 내려가서 그를 집요하게 쫓아갔고요. 얼마 못 가서 치바는 붙잡힙니다. 그리고 등과 가슴 쪽에 무자비한 칼부림이 자행됐죠. 이후 범인은 도로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쭈그려 앉아서 밭에서 죽어가고 있는 치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 있던 치바가 행인에게 발견된 건 저녁 7시 45분, 즉 학교에서 친구와 헤어져서 자전거를 탄 지 겨우 5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속 장소가 해당 남성이 앉아있던 위치입니다. 보시면 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자전거길 아래로 밭이 보이죠. 길 한복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그런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우발적인 살인이다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당시에 이 남자가 몸을 막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좌우로 건들거렸다는 게 굉장한 특징이었는데요. 이런 행동으로 봐서 그가 어쩌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한 이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점에서 동네 주민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치바의 현금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봐서 강도 목적은 아니라고 추정되는데, 또한 흉기는 2cm 정도라고 추정만 될 뿐 발견이 되지 않아서 DNA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여긴 사실 비교적 주택이 조금 모여있는 민가였습니다. 게다가 이 주택의 창문들이 현장 쪽을 향해 있었고요. 사건이 벌어진 도로 또한 평소에 이 세이카 대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곧잘 지나가던 곳이었죠. 여긴 사실 전철역과도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다행히 그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수는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꽤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범인은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남성. 아래 위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특이점은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흐리멍텅했습니다. 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5 가르마, 약간 부스스한 스타일이었고요. 키는 170에서 180. 그는 일본에서 마마차리라고 부르는 이 바구니가 달린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족적이 남아 있었는데 신발이 270에서 280. 그런데 특이한 점은 외국제 등산화였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사실 살인사건 이래 보기 드물 정도로 상세한 몽타주가 작성됩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이 몸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재현한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죠. 그 영상 조금 꺼림직하지만 보시죠. 아호! 오케이! 아호! 오케이! 상해. 아호! 오케이! 아호! 오케이! 정말 특이했죠. 이 사건 현장이 워낙 뻥 뚫린 장소였고 또 주변에 목격자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범인은 쉽사리 검거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행방이 오리무중이에요. 일본에서 약 5만 8천 명의 조사원이 동원이 되었고요.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1000건 이상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용의자에게 일본 내 최고의 현상금인 300만 엔, 하나로는 3,300만 원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제보와 목격자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도저히 진척을 보이지 않으니까 일본에서는 아니 교토부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냐 하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래, 그러니까 사건 발생 14년이 흐른 지금 2021년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또 세이카 대학 관계자들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같이 해갔죠. 치바를 좀 알아보면 생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신문 배달로 돈을 벌었고 입시를 준비했고 힘겹게 재수를 한 끝에 대학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그의 동기들은 치바는 주변에 친구도 많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또 만화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아이라고 말합니다. 교토 세이카 대학의 교수이자 만화가인 사소우 아키라 씨는 1월 15일은 매년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10년 전에 멈춘 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치바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제자들과 함께 이 사건의 개요와 치바 씨의 생전 인품 그리고 범인의 몽타주를 담은 만화 책자를 직접 제작해서 회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만화의 힘으로 억울한 죽음을 달래자는 생각에서였죠. 그 외에도 대학 동기들은 치바의 죽음을 기리는 만화를 그려서 SNS에 연달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0년 치바 다이사쿠 사망 13년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 또 대학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법회를 올리게 됐는데요. 이때 알게 된 건 치바의 어머니인 준코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의자 몽타주와 또 그 사건의 개요가 담긴 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범인을 찾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을 추측하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의견은 우발적인 살인, 그런데 범인이 뭔가 정상적이 않은 상태. 그렇다면 그는 이미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었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의 경우가 생각나는 부분이죠.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형 사건이었던 보육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 마츠오카 유스케의 외모가 이 몽타주와 너무 닮았다면서 혹시 동일범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살인 직후 망연자실하듯 이 도로에서 앉아 있으면서 죽어가는 치바를 보고 있던 범인.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쩌면 이런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14년간 어떻게 이 남자를 못 잡을 수 있냐? 라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20살, 꿈 많던 만화각도의 황망한 죽음, 치바 다이사쿠. 이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용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교토의 현장에는 이 사건을 알리는 현수막이 여전히 세워진 상태죠.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장기 미제 사건.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전 일어난 살인사건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에게는 마치 어제 일처럼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